안녕하세요, 허니쌤입니다. 이번 개념풀이 사랑방에서는 수사법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 표현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총 3개의 영상으로 이루어질 텐데요. 첫 번째 영상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 그렇지만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진짜로 잘 알고 있는지는 껍질을 벗겨봐야 알죠. 표현기법. 아참, 준비된 교재는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을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그쪽 타고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운로드한 교재에는 3가지 그 수사법에 관련된 표현기법과 관련된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현기법, 수사법 해가지고서 타이틀이 붙어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비유법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 개념부터 먼저 아셔야죠.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바로 다음 줄에 원관념을, 자, 이 원관념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합니까? 표현 대상이라고도 하는 거죠. 밑에다 적어보세요. 원관념 밑에다 밑줄 긋고 표현 대상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라는 말 유념해 주세요. 효과적이라는 말에다가도 일단 밑줄만 그어봅시다. 효과적. 설명은 조금 이따 해드릴게. 다음, 표현하기 위해서 그와 유사성을 지닌 보조관념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다. 보조관념의 밑줄을 한번 그어주시고, 이 보조관념이 바로 뭡니까? 비유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조관념 밑에다가는 비유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효과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자, 우리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효과적이라고 하려면 말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투입량이라는 것이 있고 산출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어떤 게 더 커야 효과적이에요? 투입량은 조금, 산출량은 많아야 효과적이잖아. 바로 그거야. 언어 사용 측면에 있어서도 한두 마디 말로 여러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면 그게 효과적인 겁니다.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 툭 던져가지고 여러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 듣는 사람에게, 읽는 사람에게 말이죠. 그래서 효과적이 되는 겁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면 새로 친구가 전화 왔어. 그래가지고 궁금증이 많아. 그런데 옆반에서도 소문이 났어. 특이하게 생겼대. 야, 그 녀석 봐라. 얼굴 시커멓고 등치는 크고 목소리는 또 왜 그렇게 커? 우락부락하게 생긴 게. 거기다가 눈은 또 엄청 크고 수염도 났어 애가. 막 이러면서 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보니까 듣던 친구가, 야, 그거 딱 한마디로 산적이래. 보세요. 산적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여러 느낌을 한꺼번에 팍 주잖아. 비유죠. 효과적인 언어 사용이 되는 겁니다. 감 잡으셨죠? 그러니까 비유어 하나를 탁 던져가지고서 여러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표현. 이해되시죠? 비유법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원관념을, 표현 대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그와 유사성을 지닌, 유사성.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유사성이 없으면 비유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사성에다가는 동그라미를 쳐두시고 보조관념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다. 그 중에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비유에도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 직유입니다. 직접 비유하는 말이라는 얘기죠. 거기 설명 보시면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직접적으로 연결했다.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는데 연결시키는 표현이, 특정 표현이 사용돼요. 봐요, 밑에.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인 양, 뭐뭐인 듯이, 이런 식의 연결어가 사용이 된다는 것. 이해되시죠? 가장 흔한 비유예요. 직유가. 예문 보시면 해같은 마패를 달같이 들어매고 달같은 마패를 해같이 들어매고. 어디서 나오는 구절이야? 춘향전에 사용된 구절이죠. 해같은 마패를 달같이, 또 달같은 마패를 해같이. 해와 달과 마패는 공통점이 있네. 어떤 점에서? 둥글다는 것.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 중요한 특징이 바로 춘향전에서 어사가 들고 오는 그 마패에 담겨있는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야. 뭐냐? 어두운 세상. 즉 탕과놀이 변사또의 다스림 하에 있던 그 동네를 밝게 만들어주는 거잖아. 세상을 밝게 만들어준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해와 달과 마패. 그래, 그 다음에 흰 누더기가 만국기처럼 펄럭이는 곳. 흰 누더기. 누더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
다른 천으로 꿰매가지고 구멍 메꾸고 해진 곳 메꾸고 그런 옷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저기다 빨아서 널어놨어. 만국기처럼 펄럭이는 거. 그 다음 정지용 선생의 유리창이라는 시에서 나온 마지막 구절. 아, 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그 다음에는 서정주 선생의 국화옆에서라는 시죠.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누님같이. 이런 것들이 이제 직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은유법 보세요. 은유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데 은유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게 큰 탈이에요. 이상하게 말입니다. 은유법 하게 되면요, 선생님들은 그 아래 깔려있는 3개의 은유법 중에 유독 한 가지만 설명하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학생 때도 그랬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유지가 돼. 보시면 중학교 때부터 은유법들은 나와요. 초등학교 교과서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중학교는 분명히 봤거든. 첫 번째 예문이 바로 동그라미 A가 원관념이고요. 동그라미 B가 보조관념이에요. 그래서 원관념에다가 보조관념을 바로 연결을 시키는 건데 은유법 설명 봅시다.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그 위에 직유에서 쓰이던 그 비교형 연결어들 있잖아. 그게 안 쓰이는 겁니다. 뭐뭐같이 뭐뭐처럼의 연결어 없이 바로 연결되는 거죠. 비유의 밀도가 직유보다 훨씬 강하다. 서양 애들이 많이 쓰는 겁니다. 이상하게 서양 애들은요, 학술적인 그래도 이 은유를 많이 써요. 그래서 중심 문장 놓쳐버리면 이게 뭔 뜻하는 거야?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미를 알아차리기가. 보십시다. 첫 번째 예문. 이게 가장 많이 소개되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거예요. A는 B,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거. A는 뭐뭐이다 라고 서술되는 구절이죠. 예문 첫 번째. 중학생 때부터 연락이 많이 들어봤던 거 있잖아요. 내 마음은 호수요 하는 거. 김동명의 시. 내 마음은 하는 시에서 나온 건데 내 마음은 호수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은 뭐 촛불이요도 있고 내 마음은 낙엽이요도 있고 사연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내 마음은 낙엽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김남조 시인의 시가 인용이 돼 있죠. 내 마음은 한 폭의 깃발 같은 존재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은유는요, 어찌됐든 비유라는 측면에서 원관념, 보조관념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은유는 직유로도 바꿔줄 수는 있어요. 보세요. 내 마음은 한 폭의 깃발 같은 내 마음.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단 말이야. 보는 이 없는 시공에 없는 것 모양 걸려왔더니라. 그 다음 어느 뭐로 보나 현대시는 일종의 바벨탑이다. 바벨탑 이야기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간들이 겁도 없이 하느님 만나고 싶다 해가지고선 탑을 쌓기 시작했잖아. 한참 높이 올라가는데 하느님이 보시기에 그게 좀 건방져 보였나 보지. 벌을 내리셨어. 뭐라고 벌을 내리셨어? 탑 공사하는 인부들, 노동자들의 말을 엉망진창으로 섞어버린 거야. 그러고 보니까 의사가 통하지 않으니까 탑 건설이 중단이 되고 탑은 그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저거죠. 하느님은 만나고자 한다고 해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건지. 근데 하느님은 늘 곁에 계신다며.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여하간 어느 뭐로 보나 현대시는 일종의 바벨탑이다. 그 바벨탑 이야기를 알아야 이 비유가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현대시는 이제 메시지 전달이 잘 안 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것. 이것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데 선생님들이 첫 번째 것 A는 B 이 형태만 이야기를 해주시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잘 이야기를 안 해주시더라고. A의 B 하는 거. 여기서 A의 B라고 전달이 될 때 보세요. A가 원관념, B가 보조관념인데 요때 이 의를 우리는 비유 또는 동격의 의다 해가지고 뭐뭐라는 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A라는 B 요런 개념이죠. 예를 들면 자, 아직 그 교재에 있는 예문은 아닌데 낙엽의 산더미 이래 봅시다. 그럼 이 공식에 의하면 패턴에 의하면 낙엽이 원관념이 되는 것이고 산더미가 보조관념이 되는 거지요. 근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 은유도 직유니까 은유도 비유니까 직유로 바꿔줄 수 있다고. 요거 직유로 바꿔주면 뭐가 되겠어요? 산더미 같은 낙엽 이렇게 되겠지 뭐. 산더미 같은 낙엽 이런 식이야. 이걸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의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다 은유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볼까? 선생님의 모자 이래 봅시다.
선생님이 쓰고 있는 모자. 자, 의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럼 모자 같은 선생님 말이 돼요? 이건 직유가 안 된단 말이야. 원관념, 보조관념 관계가 아니니까 유사성도 없어. 이런 경우는 뭐라 그래? 이거는 동격 또는 은유의 의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관형격 조사로 쓰인 거죠. 선생님의 모자. 그래서 요거는 직유로 바꿔서 원관념, 보조관념 관계가 만들어져야 은유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 폭의 깃발 같은 내 마음, 바벨탑 같은 현대시, 그것처럼 말이죠. 봐봐, 예문. 이튿날부터는 마치 육체의 운동장에서, 육체라는 운동장 같은 육체 되잖아요. 이건 된단 말이야. 정신이란 이름의 장난꾸러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숨바꼭질하기를 수없이 되풀이하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의 연속이었다. 윤은길 선생의 장마라는 소설 구절에서 나온 거죠.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인고의 물이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물 같은 인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인고는 이제 참고 견디는 거야. 겨울바다에 가보니까 자기가 찾으려고 하는 새는 없고 인고의 물만 있었다. 결국엔 뭘 생각했다는 겁니까? 뭘 느꼈다는 겁니까? 바다에 가서. 그래, 괴로운 것도 참고 견뎌야겠구나 하는 것만 느끼고 돌아왔단 얘기지. 인고의 물이 바닷물 속에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자기는 인고만 확인하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참고 견뎌보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은유가 가장 파악하기 어려운 은유예요. 보조관념만 하나 꼴랑 제시되는 거죠. 원관념도 없이. 김광균 선생의 추일서정이라는 시구절에서 나온 건데 가장 예를 들기 좋은 거예요.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세로 2시의 급행열차가 들을 달린다. 여기서 은유법으로 사용된 단어가 어떤 단어가 되겠습니까? 담배 연기죠. 급행열차는 기차 가는 거니 이건 비유가 아니잖아. 그냥 급행열차가 지나간다고. 근데 급행열차가 담배 연기를 내뿜는데 기차에서 나오는 치치폭 하고 나오는 그 기차 연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추리는 돼요. 그렇죠? 담배 연기 같은 기차 연기야. 그런데 그 원관념이 생략이 되어 있고 보조관념만 꼴랑 제시했다. 이런 얘기죠. 이 세 가지 유형. 서양 애들은 학술적인 글에도 이런 세 번째 유형의 은유도 펑펑 써댄다니까요. 특이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논문은 굉장히 드라이하게 쓰라고 하거든요. 수사법 같은 거 거의 쓰지 말고. 왜?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명쾌하게 드러내기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장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누구나 다 인식할 수 있게끔. 근데 비유 같은 걸 쓰면 까딱 잘못하다가는 그 의도에서 벗어난다 이거야. 벗어날 일을 아예 만들지 말자 이거지. 다음 짱 세 번째 의인법. 이건 단순해요. 의 흉내낼 의자죠. 사람을 흉내낸다는 거지. 사람이 아닌 무생물이나 동식물에 인격적 요소를 부여하여 이게 의인이야. 핵심이야. 사람의 의지, 감정, 생각 등을 지니게 하는 것이다. 빈칸 만들어놨죠. 거기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정리해보세요. 물론 영상 잠시 스톱 시켜놓고 메모는 하셔야죠. 정리해보세요. 다음 예문 봅니다. 종다리는 종달새, 울타리 넘어 아씨가 여긴 직유도 쓰였다. 구름 뒤에서 반갑다고 웃네.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의인법이지. 반갑다고 웃네. 종달새가 웃는데 반갑다고. 근데 왜 하필이면 울타리 넘어 아씨같이 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 구절을 읊은 사람은 울타리 너머에 있는 아씨를 하루에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하는 사람. 나름 사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모습은 안 보이고 깔깔대는 소리만 보고 싶어 죽겠는데 모습이 안 보여. 아마도 하인 입장에서 쓴 것 같아요. 아마도 재밌게 놀고 있는 모양이야. 봤으면 좋겠는데 안 보인다. 담장 너머에서 웃음소리만 들리는 것.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게 결국에 종달새가 웃는 소리가 그 종달새 자체는 보이지 않는데 소리만 들릴 때 이렇게 비유를 한 거죠. 자, 그 다음 먼 길에 올제 홀로 되어 외로울 제 플라타너스가 뭔지 아십니까? 그 가로수 중에 제일 흔한 거 있잖아요. 이파리 넓은 거. 성장속도 무진장 빠른 거.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나무가 걸어다니면 안 되죠. 물론 몇몇 SF에서는 걸어다니면서 사람까지 해치는 그런 나무들도 종종 보입니다만은 여기서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외롭다고 느낄 때, 내 곁에 아무도 없구나를 느낄 때 주변 돌아보면 플라타너스. 이게 가로수 중에 제일 흔한 나무야. 요새는 이제 지자체별로 가로수를 특징 있게끔 다시 꾸민다고 해가지고 다른 걸로 이제 수종을 바꿔서 심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가장 흔했던 나무예요.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항상 내 곁에 있었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는 이육사 선생의 광야에서 나온 구절이네요.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산맥이 바다를 연모. 사랑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 사랑은 사람만 하는 건데. 물론 동물들도 할 수는 있겠지. 근데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나?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에도 차마 이것을 범하든 못하였으리라. 보통 동물들은요, 짝짓기철 아니면 그렇게 굳이 사랑이라고 얘기까지는 안 해. 모르겠다. 모성애 같은 거는 있을 수 있어. 종종 보이는데 사랑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여하간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유하면 의인법이 된다. 그 다음 네 번째, 화류법. 이거는 무생물에다가 생물적 특성을 부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를 뭐처럼, 무생물을 생물처럼. 선생님, 그럼 의인법이랑 겹치는 거 아니에요? 생물을 사람에다 비유하면 의인법이 되잖아. 근데 이건 아예 무생물을 생물에다 비유하는 거라니까? 다르죠. 그럼 선생님, 무생물을 사람에다 비유하는 거니까 그거는 의인법이 되는 거지. 개념 잡히시죠? 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빈칸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무생물을 생물처럼. 예문 보니까 청산이 깃을 친다. 여기서 깃은 날개를 뜻하는 겁니다. 날개, 깃털 그러잖아요. 날개털, 깃털. 청산이 깃을 친다. 날갯짓을 한다. 이런 얘기다. 청산이? 그러니까 청산이 막 이렇게 겹쳐서 실루엣들 그거 있죠. 막 여러 산들이 이렇게 겹쳐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산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이름도 정다운 백마봉은 바로 지호지간 가까운 거리에 서 있고, 지호지간 할 때 그 지자는, 그러니까 첫 번째 지자, 요거는 손가락 지자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사람을 부를 수 있을 만한 거리,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그 손가락질이 보여야 되니까. 지호지간, 매우 가까운 거리에 서 있고 하니까 화류법이 되는 거죠. 의성법, 별거 없습니다. 이거는 의성어 사용하면 의성법이에요. 어떤 대상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내어 나타낸다. 밑에다가 빈칸 만들어 놨잖아요. 써보세요. 의성어 사용. 선생님, 그러면 이 시점에서 질문 뭐예요? 밑에 있는 이 의태법은 의태어 사용인가요? 맞아요. 미리 적어 놓으세요. 의태법은 의태어 사용. 그리고 예문 봅시다. 의성법의 예문. 첫 번째 것, 배쫑, 배쫑, 배배쫑, 배쫑. 이게 종달새 소리래요. 선생님도 종달새 소리는 못 들어봤는데, 실제적으로는 못 들어봤어요. 유튜브 찾아보면 종달새 소리라고 뭐 나오긴 하겠지만, 그게 맞는 건지 어쩐 건지 처음에 들어보질 않아서 알 수가 없지. 남들이 다 종달새 소리라면 그런갑다 하는 거지. 뭐. 조리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이게 종달새 소리입니다 하고 믿어야지 어떡할 거야. 다음, 어디서 쇴쇴 소란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기에 바람소리인가 했으나, 이거는 아마 산정무한이라는 글에서 나온 건 거예요. 예문이. 산정무한, 예전에 그 소설 많이 썼던 정비석이라는 양반이 산정무한이라는 수필을 썼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이게 쇴쇴이 그 바람에 나뭇잎끼리 막 갈리는 소리야. 밤에 금강산에서. 의태법 들어갑니다. 어떤 대상을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물의 형태나 동작을 신용하여 나타낸다. 보이는 것은 그저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운해뿐. 구름의 바다.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 밑에 구름이 쫙 깔려있는 게. 그거 한번 진짜 보면 장관입니다. 선생님도 딱 한 번밖에 못 봤어요. 한라산 올라가서.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구름을 뚫고 걸어서 온몸이 다 젖습니다. 그리고 올라가 보니까 밑에 구름이 쫙 깔려있는. 우와, 말이 안 나오더만. 한번 딱 보니까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운해뿐. 운해는 태평양보다도 깊으리라 싶었다. 그 다음,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 물이 져서 거지 중천에 높이 떠 두 날에 훨씬 펴고 펄펄펄. 이런 게 의태어가 백운간에 높이 떠서, 이게 아마 유산가라고 하는 서울 잡가에서 나온 구절일 겁니다. 고전문화. 7번의 풍유법. 요거 조심해야 돼요. 풍유법. 풍유법은 주의할 게 있어요. 그 밑에서 참고 표시 있잖아요. 보십시다. 풍유법.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는다고 그랬지. 그거 주의해 주시고, 그 내용을 다른 이야기나 속담, 격언, 문장으로서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 밑에 설명 하나 더 붙어있죠. 나타내려는 내용을 속에 숨기고 그것을 뒤에서 암시만 할 뿐이다. 예문 보세요.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개편이라더니. 근데 말입니다, 이 속담의 의미를 모르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바로 그게 풍유야. 즉 속담 자체가 비유어가 되는 거예요. 모조관념, 원관념은 싹 숨겨놓고. 그 밑에도 봐요. 이건 벼가 고개를 숙이는 법이야. 이래버리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은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죠.
그 밑에 참고 표시가 바로 그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잘 봐요. 필기 시간은 조금 있다가 영상 스톱시키고 나서 필기하시고 일단 선생님 설명할 때는 설명을 들으세요. 보세요. 속담이나 격언을 인용을 하긴 하는데요. 이 뒤에다가 지금처럼 핵심 의미를 밝혀놓지 않고 요걸 생략을 해놓고 있으면 요게 이제 풍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똑같이 속담이나 격언을 인용을 해둔 상태에서 그 뒤에 핵심 의미를 생략하지 않고 바로 밝혀주는 거지. 핵심 의미를 옆에다가 같이 적어주면 이건 풍이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하느냐? 인용이라고 합니다. 인용법이 돼요. 뒤에 가서 이제 인용법도 같이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 나올 겁니다. 속담이나 격언을 인용해놓고 핵심 의미를 날려버리면, 그래서 요거 자체가 비유어로 사용돼 버리면 풍유. 근데 그 뒤에 핵심 의미를 써버리면 인용. 다시 말해서 그 두 번째 예문, 익은 뼈가 고개를 숙이는 법이지 까지만 얘기하고 있으면 풍유가 되는데 그 뒤에다 핵심 의미를 붙여. 사람이 겸손해야지 말이야. 이래버리면 이거는 인용법이 된다는 얘기죠. 겸손해야지 말이야 하는 게 핵심이 되고 앞에 있는 속담은 뭐가 되는 겁니까? 뒷받침 문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인용법이 되는 겁니다. 요 내용 참고 표시 있는 데다가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리되셨으면 그 다음 대유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유는 필기할 건 없어요. 그 밑에 중의법도 그렇고 보십시다. 대유, 직접 그 사물의 명칭을 쓰지 않고 그 일부 부분 밑에다가요 하위 개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일부 부분 밑에다가 하위 개념 혹은 그 사물의 특징으로서 나머지 전체를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부 부분 하위 개념으로 전체를 비유하는 것, 또는 특징으로 그 대상을 비유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것, 즉 부분, 일부, 하위 개념으로 전체를 비유하는 게 제유법입니다. 밑에 동그라미 1번 설명 보시면 같은 종류의 사물 중에서 어느 한 부분으로서 전체를 알 수 있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제유가 된다. 성경 구절이죠. 아마 마태복음에 있는 구절로 알고 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기서 떡은 뭐예요? 물질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거죠. 영적인 것도 있다. 선생님이 파악하기는 그래요. 제가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 다음 프랑스 혁명 때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기서 빵만 더 줘주면 그럼 혁명 안 하나? 아니지요. 먹고 살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너네만 먹지 말고 너네만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귀족들만, 왕족들만 사치를 누리면서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 국민들도 같이 한번, 국민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생긴 개념이긴 하지만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도 같이 먹고 살자 이런 얘기지.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이 닭도 결국 뭐예요? 제유법이 되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를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닭 밑에다 모든 생명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예문 떡 밑에다가는 물질, 그 다음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먹고 살 수 있는 방책,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환유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환유는 뭐냐? 표현하고자 하는 사물의 특징이야. 특징으로서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패는 칼보다 강하다. 여기서 패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언론을 의미하는 거죠. 언론, 신문, 잡지 이런 거. 언론. 칼은 무력을 의미하겠고요. 서양에서는 이게 수백 년 싸워가지고서 얻어낸 자기네들의 권리이긴 한데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펜이 설설 기어 정권의 앞에서 그렇게 받아먹는 게 많은가. 자, 그건 그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달빛을 걸어가는 흰 고무신. 그 흰 고무신을 신고 달빛을 걸어가는 누군가가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오냐 옥색 고무신. 물어봤어. 님을 만나러 가나? 그랬더니만 아닙니다 하더니만 곧 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지. 물어보는 사람 마음 미어지게. 강을 건너는 청모시 옷걸음. 그래요. 그분의 특징이야. 청모시 옷걸음이 달린 저고리를 입고 강을 건너가네. 그분이 강을 건너가네가 아니고 강을 건너가는 그분의 옷의 특징. 청모시 옷걸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관학교를 졸업한 큰형은 꼭 별을 달고야 말겠다고 한다. 별 역시 뭐예요? 특징이죠. 장군 계급장의 특징 아니야. 그러니까 장군이 되고야 말겠다 이 개념 아닙니까?
동생은 지난달부터 교편을 잡게 되었다. 이 교편은 선생님 들고 다니는 회초리. 교편을 잡게 되었다라는 교사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백악관은 그 일에 대해서 이거 미국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청와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청와대. 정리되죠? 각 특징, 언론의 특징인 펜, 무력의 특징인 칼, 그분의 특징 흰 고무신, 녹색 고무신, 또 역시 그분의 특징 청모시 옷걸음, 장군 계급장의 특징 별, 교사들의 특징 회초리. 지금이야 손도 못 대지 학생들한테. 그랬다 크게 고발돼요. 그 다음 백악관, 요거는 이제 미국 대통령의 직무 공간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백악관 이렇게 표현하고 한다는 얘기지. 그 다음 마지막에 비유 중의법 했습니다. 중의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단어가 거듭중자예요. 두 개의 의미로 해석이 될 때, 그래서 하나의 말을 가지고 두 개의 의미를 나타낼 때 중의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두 개의 의미가 서로 파생적인 의미나 유사성이 아니고 완전히 전혀 다른 뜻의 개념, 그것을 재치 있게 함께 지니고 있어야 중의법으로 취급을 해준다. 예문 보세요. 춘향전에서 나온 구절이죠. 춘향이가 이제 자기가 알고 있던 이도령이 어사로 내려온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즐거워서 소리 지는데, 객사의 봄이 들어 이화춘풍 날 살린다. 여기서 이화춘풍, 직역하면 이자가 이게 오얏미자, 오얏이 뭐냐면 그 자두를 말하는 건데, 자두꽃 피게 만드는 봄바람, 이 뜻인데 왜 하필이면 거기서 다른 꽃도 많은데 오얏꽃이라고 했을까? 이도령 할 때 그 이씨가 바로 오얏미자를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봄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이도령이라는 뜻도 있고 두 개의 뜻을 담고 있으니까 중의법이 된다, 이런 개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예문이 예술이야. 보세요. 보리뿌리 매끈매끈, 오동열매 동실동실. 자, 매끈매끈이나 동실동실 보면 이거 의태어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이게 의태어로만 사용된 게 아니에요. 뭐냐면 보리뿌리가 매끈매끈할 때 그 맥자가 보리맥자야. 근자가 뿌리 근자고. 그러니까 굳이 해석을 하자면 보리뿌리 보리뿌리. 그러니까 이게 언어 감각이 대단한 것이, 보리뿌리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바꿔놓으니까 보리뿌리의 특성을 나타내는 의태어처럼 들린다 이거지. 그때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동실동실 할 때 그 동자가 오동나무 동자거든. 실자는 열매 실자고. 그럼 오동열매는 동실동실. 맞죠? 그것도 한자로 바꿔주니까 오동열매의 모양새를 나타내는 의태어처럼 들린단 말이지. 그래서 두 가지 뜻을 다 같이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중의법에다 포함을 시킨 겁니다. 대단한 언어 감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황진이의 시조죠.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마라. 여기서 벽계수, 황진이가 유혹을 해보고자 했던 그 왕족 이모씨, 이모씨까지만 얘기를 해줄게요. 본명은 얘기를 못하고 그 양반도 프라이버시가 있지, 죽은 사람이긴 하지만. 자, 여하간 황진이가 유혹하고자 했던 그 왕족 이모씨의 호가 벽계수였다는 거지. 그래서 직역하면 일단 푸른 시냇물아 이렇게 부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대상 벽계수라는 호를 쓰는 그 남자를 지칭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서 중입. 수의감을 자랑 마라. 너 잘 흘러간다고 자랑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유혹을 하려고 하는데 너 지금 나를 슬쩍 지나간다 이거지. 쉽게 외면하고. 그런데 일도 창해하면 너 한번 넓은 바다에 가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거든. 너 이 동네 떠나면 다시 나 만나기 힘들다, 이런 소리죠.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 들었더리. 여기서 명월, 밝은 달이긴 하지만 직역하면 또 하나는 황진이의 기생 이름이기도 합니다. 명월아 할 때 그 명월. 만공산하니 쉬어간 들었더리. 내가 지금 아무도 모시는 님이 없거든. 당신 나랑 연애 좀 합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대단하네. 그래요. 그래서 중의법까지 일단 비유를 봤고요. 그 다음에 건 뭐냐? 특별히 그 요새 그 출판사 명칭에도 비유와 상징하는 게 있는데, 요즘에 상징과 비유를 학생들이 잘 구별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별법을 알려주려고. 상징은 비유는 아닙니다. 완전 다른 표현 기법이에요. 보세요. 밑에 상징 개념부터. 상징은 뭐냐? 하나의 대상. 물론 보조관념이라는 것이 존재하긴 해. 보조관념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해서 다 비유는 아니란 말이죠. 양상이 달라. 설명 들어보세요. 하나의 대상, 보조관념이 다른 어떤 대상, 원관념을 암시하는 거예요. 암시라는 단어는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거든. 그게 상징이야. 예를 들면 한용운의 님 하면 님이라는 단어는요,
어떨 때는 그냥 말 그대로 님이겠지만 어떨 때는 조국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민중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불교의 진리 또는 부처님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지요. 한용운 선생님은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 안에서도 거기서 딱 부러지게 이건 이거구나 라고 한정을 못 짓는다고. 한마디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것. 그게 상징입니다. 비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안 돼요. 밑에 설명 보세요. 비유와 상징의 공통점과 차이점 해놨죠. 예문을 가지고 설명을 해도. 비유의 대표적인 예문으로 내 마음은 호수요가 나왔고요. 그 다음 상징의 예문으로는 김소월의 소월의 진달래꽃을 갖다 예로 들었거든요. 원관념, 보조관념이 존재하긴 해. 내 마음이 원관념이지. 그 다음 호수가 보조관념이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요거는 보조관념이야. 원관념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진달래꽃일 수도 있겠지만 사랑의 마음일 수도 있는 것이고 헌신적인 사랑. 그다음 앞날의 축복일 수도 있는 것이고 잘 사세요. 그 다음엔 저주일 수도 있는 거고 한일 수도 있는 거고 등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요거 전체가 다 원관념이에요. 다 양상이 다르잖아.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아래쪽에 공통점까지는 있어. 보조관념, 원관념, 원관념, 보조관념 이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 거기 표에도 있잖아요. 공통점. 근데 차이점 보면 보세요. 내 마음은 호수요 했을 때 여기는 유사성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사성에도 동그라미 치라고 했죠. 유사성에 기초한다. 여긴 유사성이 아니에요. 진달래꽃, 사랑, 축복, 저주 이 사이에 유사성이 없어. 이거하고 이거 유사성이야? 동일성이야 이거는. 유사성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요거는 뭐냐면 뭐라고 하느냐면 대표성에 기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이 진달래꽃 하나가 나머지 것들을 대표해서 툭 튀어나왔다 이거지.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보조관념 대 원관념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요건 보조관념 하나에 원관념 하나밖에 없어요. 1대1 대응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요건 아니야. 요거는 보조관념은 하나인데 원관념이 여러 가지죠. 거의 무궁무진에 가까워요. 그래서 1대 다 대응을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요거는 비유다. 그리고 호수의 원관념이 뭐야? 내 마음. 어떻게 알아?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비유 같은 경우에는 원관념이 대체로 공개돼 있어요. 옆에 드러나 있다고. 물론 은유법 중에서도 원관념이 드러나지 않은 은유도 있긴 하지. 그 다음 풍유법 같은 경우에도 원관념이 드러나 있지는 않죠. 근데 그거는 일부고 대부분 원관념이 이렇게 옆에 붙어 있다니까. 뭐뭐 같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상징은요. 원관념이 아예 진달래꽃의 원관념 이건 아예 숨어 있다니까. 그래서 원관념이 드러나지 않는다.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원관념이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드러나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뭐가 생겨버려요? 다의성이 생겨버리죠. 애매모호성, 앰비규어티라고 하는 거. 다의성이 생깁니다. 요거는 딱 한 가지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호수의 의미 뭐야? 내 마음. 다른 거는 들 수가 없지. 그게 비유와 상징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차이점들 정리되시죠? 거기 도표에다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시고 요거 하나는 적어놓으세요. 다의성. 정리되셨으면 요걸로 일단 비유법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영상 강조법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빠이.